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287페이지요. 제2절 점유의 종류. 지난주에 조금 더 안 했습니까? 예, 점유의 종류는 예, 하자 없는 점유와 하자 있는 점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하자가 있다 없다는 이야기는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 예, 왼쪽 오른쪽은 반대 말이에요. 하자가 있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말, 하자가 없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 자주 점유가 있고 타주 점유가 있어요. 예, 좌우가 반대 말입니다. 선의 점유가 있고 악의 점유가 있습니다. 무과실 점유가 있고 과실이 있는 점유가 있습니다. 평온한 점유가 있고 폭력에 의한 점유가 있어요. 공연한 점유가 있고 엄비에 의한 점유가 있습니다. 계속된 점유가 있고 계속되지 않는 점유가 있다. 이렇게 하자 없는 하자 있는으로 구별하는 대표적인 이유가 하자 없는 점유를 하고 있다면 권리를 취득하는 등 일정한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자 있는 점유를 해서는 원칙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등 일정한 법률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점유자에게 이 하자 없는 점유는 추정이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점유자에게 하자 없는 점유가 추정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과실 점유만큼은 점유자에게 추정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 이 하자 없는 있는 중에서 정확하게 구별해야 될 것은 자주 점유와 타주 점유의 구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자주 타주의 구별을 확인합니다. 예, 스스로 자자 주인 주자 소유의사를 갖고 점유하는 것이 자주, 소유의사 없이 점유하는 게 타주. 이 자주 타주를 구별하는 기준은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언제요? 점유 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원칙적으로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점유를 시작할 때 그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두 번째, 권한의 성질상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합니다. 예, 판결 요지인데 시험에는 객관적만 기억하시면 돼요. 권한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이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지는 않아요. 이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지 않는다는 말을 판례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라고. 자준지 타준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지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따라 판단하여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를 기억하시고 그때 자주점유 소유의사를 갖고 점유하는 것은 소유의사란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도둑놈의 점유도 자주예요. 어떤 이유에서건 물건을 점유하여 소유자처럼 점유하겠다. 내 것처럼 점유하겠다는 것이 소유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무엇을 자주타주라고 볼 것인가 하는 판례의 입장들을 지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물건을 매도인이 점유하든 매수인이 점유하든 매도인도 매수인도 무엇이기 때문에 점유자이기 때문에 무엇이 추정이 된다? 자주점유가 추정이 돼요. 근데 매도인에 관련된 판례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자주점유가 추정이 돼요. 그런데 이 매도인의 점유가 자주에서 타주로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보자고요. 가령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매도인입니다. 그럼 가불간에 이 물건을 매매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해도 물건을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다면 이 매도인의 점유는 무엇이 추정이 되는 것이다? 자주예요. 그럼 원칙적으로 물건을 매매하면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하고 이 물건의 인도 의무는 동시에 이행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럼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완납했다면 매매 대금을 완납했는데도 아직 매도인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이 물건 목적물 인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매도인이
목적물 인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순간부터 이 매도인의 점유는 무엇으로 달라지는 것이다? 타주 점유로. 되겠습니까? 이를 기억해야만 해요. 이 관련된 논리는 경매도 똑같아요. 만약 경매라면 매수인이 달리 경락인 낙찰자예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든다면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럼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하는 순간부터 매도인, 달리 말하면 종전 소유자는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하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은 누가 취득하기 때문에 낙찰자가 취득하기 때문에 매도인을 무엇이라 표현한다? 종전 소유자요. 종전 소유자가 아직 점유하고 있지만 이 낙찰자에게 목적물 인도해야죠. 예. 그래서 매매든 경매든 매도인이 목적물 인도 의무를 부담하는 순간부터 자주점유에서 무엇으로 달라지는 것이다? 타주로. 매도인에 관한 판례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이해하셨죠? 예. 이 말이 포인트다 이 말입니다. 매도인이 종전 소유자가 목적물 인도 의무를 부담하는 순간부터 매도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도 자주에서 무엇으로 달라지는 것이다? 타주로. 그걸 좀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 시험에는 매수인의 점유가 중요해요. 매도인은 간단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목적물을 매수인이 점유한다는 말입니다. 어찌됐든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자주점유는 추정이 된다고. 그런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다. 지금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타주가 되는 예외를 두 개를 보셨죠? 예, 매도인은. 자, 매수인에 관계된 판례는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를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가령 갑이 소유하는 물건을 을과 매매 계약하고 있습니다.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이 매매 목적물을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자주점유가 추정이 되는 것인데 계속 자주점유가 추정될 수도 있고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고 타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매수인을 중심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매수인이 타인 소유 물건이란 것을 알면서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어요. 이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 소유가 아니라 제3자 소유란 것을 알면서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을 때 이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일 것인가 타주일 것인가를 이해해야 하는데
타인의 물건이나 타인의 권리도 매매할 수 있죠. 이 행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여지도 있잖아요.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할 수도 있고 이전해 줄 수도 있다. 소유권을 이전해 줄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매수인의 점유는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진다, 깨지지 않는다. 깨지지 않아요. 자주입니다. 예. 아니,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니까요. 소유권 취득을 기대하면서 점유하고 있어, 지금. 이 말하고 이 말은 다른 말이에요. 매매계약이 무효입니다. 무효.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면서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어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어. 자주다, 타주다. 아래 위가 전혀 다른 말입니다. 전혀 다른 말.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면서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다면 이 매수인이 물건은 점유하고 있지만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고 타주가 되는 것이다. 예, 시간 관계상 교재를 일일이 다 확인할 시간이 없어 칠판에서 바로 설명하고 있는데 골자가 이런 내용들입니다. 나중에 기본이 좀 정리되면 기본서를 볼 거예요. 확인하다가는 이번 순한테 다 하지를 못해요. 할 수 없이 칠판에 설명하니까 집중 좀 하십시오. 예, 교재에 다 있어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 말의 의미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점유를 이전받았는데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았다고. 점유를 개시할 당시에는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소유권을 취득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다, 타주다. 자주예요. 악의의 무단점유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이런 건 지금 적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비교를 좀 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요. 전부 다 판례입니다. 포인트는 일부하고 상당히 초과해요. 무작정 암기하니까 이 말이 뭔지를 몰라. 갑을간에 토지를 매매하고 있어요. 갑이 매도인, 전부 매수인의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매매할 때 일부란 말은
A 소유 토지와 갑이 소유하는 토지가 있어요. 그런데 갑이 A의 소유권을 경계를 침범했다고. 일부란 말이 조금이다, 조금. 근데 을이 여기까지 갑의 소유 토지인 줄 알고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어요. 경계는 원래 여기인데 갑이 경계를 일부 조금 침범한 상태에서 갑과 이 토지를 매매하고 매수인이 여기까지 점유하고 있다고. 이 일부는 일반인은 청량하지 않는 한 갑이 A 소유 토지를 경계를 침범했다는 것을 을이 알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 을 일부의 점유는 자주다, 타주다? 자주예요. 상당히 초가 핵심적인 내용만 적었어요.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했다는 말입니다. 예, 크게 그리면 좋은데 할 게 많아서 크게 못 그려요. 예, 똑같이 해볼게요. A 소유 토지가 있고 갑의 소유 토지가 있어요. 근데 갑이 A의 소유권을 경계를 엄청나게 침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매매했다고. 공구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했다는 말이 경계 침범이 엄청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갑하고 갑이 소유하는 토지 100평을 매매했어. 근데 현장에 가보니까 울타리가 한 200평쯤 돼 보여요. 그럼 갑이 A 소유 토지의 경계를 엄청나게 초과했다 이 말이죠. 예, 상당히 초과는 엄청나게 초과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매수인이 여기까지 점유하고 있다고. 그럼 이 점유는 청량을 하지 않아도 매수인 을은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없다? 있기 때문에 이 점유는 자주다, 타주다? 타주라. 그래서 일부 상당히 초과 이 부분을 보고 자주 타주를 결정하시면 돼요. 지금 논점은 이 부분의 점유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자주 타주를 구별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법률에 점유의 성계를 인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점유의 성계를 인정한다는 말은 점유는 병합할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 말은 가령 예를 든다면 자, 애초에는 A가 점유하고 있었고 일정 시점부터는 B가 점유하고 있었어. 가벌병으로 할까? 그리고 일정 시점부터는 병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예를 드는 구조는 병이 현재 점유자, 을은 전 점유자, 갑은 전전 점유자. 그때 현재 점유자인 병이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는 것을
점유의 분리라 말해요. 점유의 분리가 가능합니다.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한다면, 자, 촬영 때문에 가지는 못하고 제일 왼쪽을 보시고, 하자 없는 점유 중 무과실 점유를 제외한 하자 없는 점유는 전부 추정되기 때문에 병의 점유는 무엇이 추정되는 것이다? 자주 점유가 추정돼요. 되겠습니까? 그때 현재 점유자인 병이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것을 점유의 병합이라 말해요. 그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에는 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아울러 주장할 것인지 아니면 전전 점유자의 점유까지 아울러 주장할 것인지는 현재 점유자인 병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에는 점유의 하자도 성계예요. 점유의 하자도 성계한다는 의미가 제일 좌측을 보고 전 점유자의 점유가 하자 있는 점유라면 그 하자까지 성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자주 타주를 기본으로 이야기한다면 을의 점유가 자주입니다. 하자 없잖아. 그럼 병이 을의 점유까지 아울러 주장하면 기간은 합친 기간이고 합친 기간에 자주가 돼요. 갑의 점유도 자주라면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면 병의 점유는 합친 기간에 무엇이 된다? 자주가 돼요. 그런데 을의 점유가 타주라면 병이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한다면 기간은 을의 점유하고 합치지만 합친 기간에 타주 점유가 된다. 되겠습니까? 그 말이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때는 전 점유자의 점유에 하자도 성계하는 것이다. 를 기억하시고 상속은 점유의 분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은 점유의 분리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현재 점유자인데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면 점유의 분리가 가능하다고 말할 것인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서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럼 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라면 상속인의 점유도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타주예요. 그런데 타주 점유가 자주 점유로 전환이 될 수 있어요. 전환이 된다는 말과 변경된다는 말이 같은 의미입니다. 타주 점유였었다가 자주 점유로 달라질 수가 있다고. 그럼 타주가 자주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만 해요. 타주 점유자가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소유의사를 갖고 다시 점유를 개시하거나 대표적인 예는 임차인의 점유는 권한의 성질상 외형적 객관적으로 타주라 그랬죠. 예. 임차인이 그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여 다시 점유를 시작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타주가 무엇이 되는 것이다? 자주가. 여기에 새로운 권한은 매매 등을 말합니다. 두 번째요. 타주 점유자가 타주 점유를 시킨 자에게 소유의사를 표시하면 돼요. 타주 점유를 시킨 자에게 소유의사를 표시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타주가 무엇으로 달라지는 것이다? 자주로. 자, 이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자주가 타주가 달라집니다. 타주가 자주로 달라져요. 그러므로 상속의 경우에는 점유의 분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든다면 갑이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갑이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그때 이 갑이 점유하는 것이 타주 점유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 임차인 등이라고 타주 점유였었고 사망을 해버렸어요. 사망을 하면 상속이 개시되고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요. 그럼 갑다시란 상속인이 있다면 이 피상속인을 오래전 대부분 판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선대라고. 연세 드신 분은 익숙한 용어잖아요. 젊은 사람들 때문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을 선대라 하거든. 선자를 붙여 선친 이런 말을 쓴다. 피상속인을 판례가 선대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 선대의 점유가 타주 점유일 때 상속이 개시되면 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성계하기 때문에 선대의 점유권도 성계하는 것인데 점유권도 성계하는 것인데 상속인은 선대,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선대의 점유가 타주라면 상속인의 점유는 무엇이 될 수밖에 없다? 타주예요. 그런데 상속인의 점유가 타주에서 자주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상속인의 점유가 자주 점유로 변경,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거 할 거예요. 새로운 권한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를 갖고 다시 점유를 개시하고 있다면 선대의 점유가 타주라 할지라도 상속인의 점유는 무엇으로 달라질 수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때 여기에 새로운 권한은 상속이 새로운 권한이 될 수는 없어요. 매매 등을 말합니다. 상속이 새로운 권한이 될 수는 없다. 이 말이 선대의 점유가 타주인데 단지 상속이 개시됐다는 그 이유만으로 상속인의 점유가 자주가 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만약 피상속인이 임차인으로 점유하여 타주였다면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의 점유도 타주가 될 수밖에 없는데 상속인이 소유자하고 매매 등을 하고 소유의사를 갖고 다시 점유를 개시했다면 자주가 될 수는 있지만 단지 상속이 개시됐다는 그 이유만으로 피상속인의 점유가 타주인데 상속인의 점유가 자주가 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말입니다. 예. 민법 197조 제1항과 민법 198조의 무과실 점유를 제외한 하자 없는 점유는 추정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때 198조 점유 계속의 추정이요. 점유의 계속은 추정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때 이 법률 규정은 전후 양시에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를 전제한 규정이라고. 자,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제가 그리는 화살표는 시간의 경과입니다. 전에도 갑이 점유하고 있었고 후에도 갑이 점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일정 부분은 잘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갑이 점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 이 경우에 법률 규정이 점유의 계속은 추정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규정을 판례가 확대 해석하고 있어요. 전후 양시에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점유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말이 다른 경우다 이 말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점유의 성계가 입증됐다면 점유 계속은 추정된다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시험 지문에 전후 양시의 점유자가 동일해야만 점유 계속이 추정된다고 말하면 틀려요. 다툼이 있다면 판례에 따라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 판례에 따른다면 전에는 갑이 점유했고 현재는 을이 점유하고 있지만 전후 양시의 점유자는 다르지만 이 을이 갑으로부터 점유를 승계받았다는 게 입증이 된다면 그때는 점유 계속이 추정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특히 판례에 초점을 맞춰야죠. 네. 까지가 바로 점유의 태양, 점유의 모습에 관계된 사항인데 197조 제2항을 좀 해야 되는데 자 어디를 보는가 하면 291페이지 거기에 197조 제2항이요.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입문 과정부터 했던 이건 좀 지울게요. 예, 찍을 분은 찍으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찍으실 분은 좀 찍으시라고요. 네. 예. 예, 민법 197조 제2항이 시험에 자주 물어봐요. 말이 좀 어렵거든.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선의점유자라도 본건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 다른 건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197조 제2항을 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이 규정을 둔 취지를 알 수 있다면 다른 건 변화를 시키지 않아요. 여기까지 좀 지울게요. 시험에 오면 100% 이렇게 옵니다. 다른 거 건드리는 사람은 법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장난치는 거예요. 간혹 이렇게 변화시키는 녀석이 있어요. 남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본건에 관한 소를 점유권에 관한 소. 말장난. 이 규정의 취지를 모르는 자가 그렇게 장난칩니다. 본건에 관한 소라고 돼 있다는 건 가볍게 보시고 몰라도 돼. 자, 이 규정의 취지는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선의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있어요. 악의점유자는 과실 취득권이 있다 없다? 없다고. 이것 때문에 만든 거예요. 그럼 가령 예를 든다면 소송에서 나온 판례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나중에 소송에 관한 점유가 자준지 타준지는 5, 6월 달에 설명드릴게요.
갑을 간에 매매계약 체결하고 있어요. 하나의 예입니다. 그리고 물건은 지금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그럼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자주 점유가 추정되잖아요. 예. 자주가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갑을 간에 소송이 붙었다고. 누가 소를 제기했는지는 나중에 하고, 소송이 붙으면 가장 대표적인 소송을 예를 들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매수인은 유효라고 주장을 해. 그럼 소가 제기되면 쉽게 말하면 본건에 관한 소, 매도인은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무효요. 매수인은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 유효. 이런 소유권 귀속 분쟁이 붙었다고. 본건에 관한 소가 제기됐습니다. 그럼 재판을 해야만 하는데 재판을 할 때 법관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에 따라 재판한다 그랬죠. 그럼 이게 소유권 본건에 관한 소입니다. 참고로. 그럼 선의 점유자가 추정이 되는데 본건에 관한 소에서 패소를 했다고. 패소했다는 말은 제가 예를 드는 구조는 매도인이 성소하고 매수인이 무엇했다는 말이다. 패소했다고. 그럼 만약 추정되는 것은 법률상 추정을 말해요. 추정은 반정으로 깨트릴 수 있어요. 이 추정과 간주의 차이점은 추정은 반대 증거만 제시하여 추정을 깨트릴 수 있지만 간주는 반정만으로 깨트리지는 못해요. 이게 추정과 간주는 다른 거예요. 우리 시험은 아니고. 그럼 추정을 깨트리기 위한 반대 증거 입증이란 추정되는 것과 반대 증거를 제출하였다. 이 말이 달리 입증하였다. 이 말이에요. 추정을 깨트리기 위한 입증이 되기 위해서 그냥 듣는 거예요. 추정이 법률상 추정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돼.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만 추정되는 것을 무엇할 수 있다? 깨트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추정이 깨트려지는 시점은
판결이 확정된 때 추정이 깨트려지는 게 원칙이에요. 이 논리 때문에 197조 제2항을 두었다. 만약 점유자의 선의는 점유자의 자주는 추정이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자주가 추정이 될 뿐만 아니라 여기는 선이네요. 무과실 점유를 제외한 하자 없는 점유는 다 추정이 되기 때문에 무엇도 추정이 된다. 선의도 여기서 지웠잖아요. 점유자에게는 무엇이 추정되기 때문에 선의가 추정되기 때문에 점유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과실 취득권이. 그럼 만약 선의 추정이 깨트려지고 악의가 되는 시점이 판결이 확정된 때로 가버리면 점유자가 이 물건의 과실을 수취하기 위해서 패소할 것이 뻔한 사건인데도 소송을 계속 끌고 갈 수도 있다 없다. 민사소송은 몇 년씩 걸려요. 과실 저게 뭐라고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가령 빌딩을 사고 팔았다면 30층짜리요. 과실이 엄청나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사용이익도 과실에 준합니다. 또한 법정과실, 차임과 같은 물건의 사용 대가도 무엇이다? 과실이라 해요. 가령 갑이 서울에서 길목이 좋은 요지에 30층짜리 빌딩을 소유하고 빌딩 임대업하고 있었어. 한 달에 달세가 얼마겠느냐고. 길목이 좋아요. 공실 없어. 일반인이 볼 때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나와요. 그게 황금알을 낳는 거예요. 그 소시민들이 가장 바라는 일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길목 좋은데 빌딩 소유하는 게요. 그 빌딩 임대업 하는 게 희망이라니까요. 공실 많으면 조집니다. 조져. 오히려 두통거리. 되겠습니까? 그게 황금알을 낳는 거의 아니냐고. 과장되게 월말 되면 부대로 그냥 달새를 썰어 담아. 옛날에는. 그러니까 만약 그와 같은 물건을 매매했다면 다소 과장되게 이해하면 이 매수인이 소제기하고 만약 대법원까지 끌고 가면 몇 년이나 걸리잖아. 선의가 추정이 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된 때 악의가 되고 과실수취권이 없다고 가버리면 이 선의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하기 위해서 패소할 것이 뻔한 사건인데도 소송을 계속 끌고 갈 수 있다 없다. 이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197조 제2항이 선의점유자라도 본건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제기한 때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끌고 가봐야 패소하면 소제기한 이후에 과실은 다 돌려줘야 돼. 쓸데없이 소송을 계속 끌고 가지 말라는 취지예요. 그래서 이 규정의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가 바로 이 조문의 핵이에요. 본건에 관한 소의 수를 점유권에 기인한 소로 본다를 추정한다로 이런 걸 여기서 건드리면 그 인간은 이 조문의 취지를 모르는 자예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모의고사는 이렇게 옵니다. 근데 기출문제는 이렇게 절대로 안 옵니다. 출제하는 자는 나름대로 최근에는 제법 소견 있는 학자들이 출제하기 때문에 이 규정의 취지를 모르고 출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97조 제2항은 이것만 하면 돼요. 선의점유의 추정이 깨지고 악의가 되는 시점은 언제다? 소제기한 때. 선의가 악의가 되는 시점은 소제기한 때고 나머지 모든 하자 없는 점유의 추정이 깨지고 하자 있는 점유가 되는 것은 전부 다 언제라고? 판결이 확정된 때요. 근데 이걸 자꾸 강조하면 모두 소제기한 때로 가버려.
선의가 악의가 되는 시점이 언제라? 소재기한 때. 자주가 타주가 되는 시점은 언제다? 판결이 확정된 때. 다른 건 시험에 잘 안 물어봐요. 나머지 모든 하자 없는 점유의 추정이 깨지고 하자 있는 점유가 되는 시점은 전부 다 무엇이다? 판결이 확정된 때. 유일하게 선의가 악의가 되는 시점은 언제라고? 소재기한 때. 선의가 악의가 되는 시점만 소재기한 때고 나머지는 전부 판결이 확정된 때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얘를 좀 이해를 하시란 이야기예요. 예, 거기까지 이해를 하시고 다른 건 다 설명드렸고 295페이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잠시 쉬다 거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